지옥이 따로 있나? 바로 사람이 지옥이지.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이 말이 요즘 따라 왜 이리도 가슴에 와닿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사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과 행동이 오래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건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싶은데도 오랜 인연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예의상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계속 만나면서 스스로만 상처받고 지쳐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으로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재산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되기도 하지요. 평생 든든한 내 편이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조금씩 내 기운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씁쓸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곁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5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어선 안 될 사람들입니다. 친구,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탐내는 걸까? 처음엔 잘 몰라요. 늘 따뜻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본 거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참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까지는 천사 같아요.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잘 들어주고 옆에서 늘 응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연락도 끊기고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지요. 김순애 씨는 환갑을 넘긴 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오래전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와, 순애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 해? 처음엔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생 끝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 오래된 친구가 응원해 주는 게 참 든든했지요. 그 친구는 자주 가게에 들렀고 메뉴는 어떻게 짜는지, 재료는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래된 동창이고 친구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두세 골목 떨어진 곳에 그 친구가 똑같은 반찬 가게를 연 겁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겠지 싶었는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눈길조차 피하더랍니다. 처음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면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 친구가 여기보다 자기 가게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친구가 날 응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노하우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랍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떠나간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마음을 열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늘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이 사람 진짜 내 편일까? 라는 의심이 자꾸 들고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늘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계산으로 얽히면 결국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내가 가진 걸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나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곁에 두어야 할 인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항상 아래로 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고 마치 자신이 선생님이고 나는 한참 모자란 학생인 것처럼 대합니다. 겉으로는 조언이고 걱정이고 충고라 말하지만 그 말 끝엔 항상 내가 모자라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늘 손해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난 더 힘든 것도 해봤어. 마치 나를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그 말엔 늘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내 삶에 평가를 내리고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이정자 씨는 오래 일해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끔 아들네 집에 가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지냅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정자 씨보다 늘 한 발짝 높은 데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자식이 그렇게 안 컸지. 너는 너무 다 퍼줘서 문제야. 나는 그런 일 있으면 이렇게 했지. 너처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속을 안 썩이잖아. 이정자 씨는 처음엔 그 친구는
자기 자식 자랑이 심하구나 싶었지만 어느 날 문득 나한테서 틀린 점만 찾아서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엔 친구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됐습니다. 평소엔 무심한 듯 굴면서 막상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졌지요. 그 뒤로 이정자 씨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처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나면 자꾸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괜히 내가 덜 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관계라면 그건 내가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키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실수하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지요. 이제는 내 삶에 가르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내 말에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래 너답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삶 전체를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미세먼지다. 맛있는 밥을 먹고도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네. 그 옆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지치고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토해내고 갑니다. 마치 내 마음을 쓰레기통 삼듯 하루 동안 쌓인 짜증과 불만을 내 앞에 다 쏟아놓고는 정작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더위를 불평할 때 그럼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 라고 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럼 선풍기라도 트세요. 난 선풍기 바람 싫어해. 카페나 시원한 곳에 다녀오세요. 나가봤자 돈만 나가지. 집이 제일이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김정미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관리비가 또 올랐어.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복도도 더러워. 주차장은 좁고 쓰레기 처리도 엉망이야. 그래서 정미 씨가 분여회에서 건의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건의해봤자 뭐가 달라져? 관리소장이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입주민 모임에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자기 일 아니면 모른 척해. 직접 관리소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가봤자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고 끝이야. 정미 씨는 속으로 이건 답이 없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정미 씨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요즘 애들 상 받는 게 뭐가 대수야. 다 학원 덕분이지. 종합검진이 괜찮다고 나와서 다행이지 뭐예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은 믿을 게 못 돼. 병은 갑자기 오는 거야.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분만 저러나 보다. 하지만 나중엔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날씨 좋네 했는데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문제내로 바뀌고 카페에 가서도 커피 맛있다 대신 비싸기만 하고 별로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싫어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7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부정적 에너지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화창해서 좋네요. 음식값이 좀 올랐어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가 훨씬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미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불평만 하는 분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인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작은 기쁨도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2시간보다 정과 웃음이 가득한 2시간이 훨씬 값집니다. 이제는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마음 놓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성취나 기쁨조차 온전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에 묘한 가시가 스며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그런데 그거 진짜 네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을까? 축하와 동시에 미묘한 의심과 질투를 담고 있어 상대의 기쁨을 온전히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은밀한 경쟁심이 자리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는 마음이지요. 김정숙 선생님께서 이런 분과 오랜 인연을 맺고 계셨어요. 같은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 선생님이셨는데 정숙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그분의 반응은 늘 어딘가 미묘했다고 합니다. 정숙 선생님의 따님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분께서는 의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축하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듯한 말씀이셨지요. 또 정숙 선생님께서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실 때도 카페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하게 깔린 기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질투의 기색 언젠가
힘들어질 거야 라는 은근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손자가 유명한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복리후생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인색하면서 자신의 성공에는 너그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 줄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힘들 때 은근히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다 해주지만 속마음은 딴 데 있지요. 마치 내가 뭘 했어.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하는 은밀한 만족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건네는 말투도 어딘가 미묘하게 차갑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 있지라고 하면서도 진짜 안쓰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속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숙 선생님께서 남편분이 편찮으셔서 고생하실 때 그분께서 병문안을 와서 하신 말씀이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어요. 저희 집은 아직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뜻 들으면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지요. 위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한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한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괜히 숨기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하지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친구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똑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진심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내 실패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좋은 소식을 나누기가 꺼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 번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어서 연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부탁할 때만 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러면 이건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김민자 씨는 최근 한동안 뜸하던 동창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나갔는데 식사 도중 그 친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보험 만든 사람 있어? 내가 이번에 지점장 됐는데 실적 좀 채워야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자 씨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마음 한켠에 의심을 꼭 눌러 담고 결국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친구는 명절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고향 내려오면 잠깐 시간 괜찮아? 너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혹시 투자 생각은 없어?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나를 그냥 고객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자 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친구에게선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에 실적 마감인데 주변에 한 명만 소개해줘. 그 말이 나왔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구나. 그냥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단지 수단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반갑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들어줄 생각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닫혀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 또 뭘 팔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오래된 지인이 만나자고 하면 무슨 목적이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워서 연락한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심과 가식, 진정한 관심과 계산된 접근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만나서도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자연스럽고 시간도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며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나죠.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이 남긴 상처보다 사람이 주지 않은 온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천사 같지만 속내는 계산적인 사람, 나를 깎아내리며 늘 위에서만 바라보던 사람,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던 사람,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기쁨을 시기하던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나를 소진시키던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들 곁에 조용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 때문이었고, 의리 때문이었고, 때로는 외로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관계들은 내 삶에 온기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내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나누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봐주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내 아픔 앞에서는 진심으로 손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내 존재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 앞에서는 꾸밀 필요도 없고 침묵마저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추억에만 매달리는 관계보다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택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1시간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10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끊어야 할 6가지 60세부터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은퇴도 했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워질까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여유는커녕 불안이 더 커집니다. 60이 넘으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처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 곳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비, 관계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도 노후의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퇴직금 2억을 5년 만에 다 쓰고 자녀에게 손 벌린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특별히 큰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80세까지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낸 것의 차이입니다. 노후의 풍요로움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것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지키고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끊어내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노년의 품격을 되찾고 진짜 행복 통장이 채워질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지만 가장 무서운 이 습관입니다. 1장, 외로움이 통장을 비운다.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났을 때, 외로울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지갑을 여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돈 쓰는 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평소보다 평균 30% 이상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산 물건의 약 70%를 3달 후에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쇼핑으로, 분노를 충동 구매로, 불안을 과소비로 달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홈쇼핑 채널을 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또 싶은 게 나옵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고 실제로도 나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만족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쇼핑이 주는 기쁨은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뜯을 때까지는 설레지만 그 물건을 서랍에 넣는 순간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쇼핑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야 해소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나눠야 풀리고 분노는 말로 내뱉어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건으로 덮으려 하니까 감정은 계속 쌓이고 쇼핑은 반복되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렇게 쓴다고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감정 소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자식들의 독립으로 인한 허전함,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갑을 여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감정 소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법칙을 써보세요. 무언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루만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세요. 연구에 따르면 24시간이 지나면 80%의 구매 욕구는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우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화나면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되 지갑은 닫아두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 때문에 재산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감정 소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어나가는 돈입니다. 2장. 사랑이 통장을 갉아먹는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백발이 무성해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자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합니다. 걱정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평생 어린이로 남는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필요성을 느낄 때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자립은 멈추고 의존이 시작됩니다. 72 세박 선생님은 아들 부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새 집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국 박 선생님은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내가 부모인데 이것도 못해주나 싶어 무리하게 손을 댔습니다. 결국 자식의 짐은 가벼워졌지만 박 선생님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의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다. 이런 신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전에 저는 괜찮은가?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노년에 사용해야 할 돈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조금씩 비워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자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받아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자식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손주 양육비 지원 등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식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자식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에는 한계를 정하세요. 이번 집 구입에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처럼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진심을 말하세요.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에게 퍼주는 돈만큼이나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장 체면과 자존심이 통장을 비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노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후 계산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재빨리 카드를 냅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카드를 꺼냅니다.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양보하지 않죠. 둘 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쪼들려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계산을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항상 좋은 걸로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체면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초라하게 보이긴 싫어. 이런 생각들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보면 후회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상관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거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른내 살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인 모임에서는 항상 먼저 계산했고, 명절에는 손주들에게 남들보다 많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자기 형편을 숨기고 늘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 맨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60대, 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위 불안으로 설명합니다. 은퇴하고 사회에서 물러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죠. 저 사람 늙으니까 초라해졌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계산을 하면 역시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비싼 물건을 사면 아직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바쁩니다. 자기 체면 지키기에 바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오늘 만난 사람 중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90% 이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차를 타든 얼마를 내든 사람들은 사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쓰십니까? 더 중요한 건 돈으로 얻은 인정은 진짜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이 고맙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 밥이 고마워서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지갑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 얼마를 쓰느냐로 사랑을 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안 쓴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보내세요.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경제학자 베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체면은
타인이 기억 못하지만 빚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 불안이 통장을 비운다. 68살 남성분이 제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길래 저도 해봤죠. 처음엔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넣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 뒤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거 하면 큰 돈 벌어요. 이 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넣게 만드는 거죠.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만회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바로 도박꾼의 심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금, 각종 펀드. 그런데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만회해야지 하면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그러다 또 잃고 또 넣고 결국 노후 자금 전체를 날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노년층의 위험 투자 실패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에 큰 돈을 잃으면요. 그 돈을 다시 만들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그 돈을 잃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면 그건 투자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둘째,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라. 이게 평생 통장 지키는 법입니다. 셋째, 단기 수익의 유혹을 버리세요. 한 달에 20% 수익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돈이 없습니다. 높은 수익 뒤에는 항상 더 높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더욱 조심하세요. 형님만 특별히 아는 사람끼리만 이라는 말 뒤에 숱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불안할 때는 투자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투자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이제 불안은 조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다음으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돈 쓰는 습관입니다. 5장 부러움이 통장을 비운다. 70세 조 여사님은 친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주 커다란 최신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 여사님은 갑자기 자기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TV 하나 바꿔볼까? 이틀 뒤 200만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하지만 집에 설치하고 나니 만족감보다 후회가 컸습니다. 왜 샀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옛날 TV도 잘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비교 소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던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친구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자 루즈벨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도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남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과 나의 지루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제가 상담했던 7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친구가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저 친구는 복이 많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여성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 친구는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대요. 용돈은 주는데 얼굴은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늘 섭섭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 보고 없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비교 소비가 끝없는 지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차가 낡아 보입니다. 남이 좋은 패딩 한 벌 샀다고 하면 내 옷이 허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통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뭐라든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가면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고 내가 유럽을 가면 누군가는 크루즈를 탑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냉정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남을 따라잡으려고 쓴 그 돈, 정작 그 사람은 여러분이 뭘 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남 신경 쓰느라 통장을 비우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남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삶은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해도 여전히 돈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통장을 비우는 가장 무서운 도둑입니다. 6장, 이 정도야 뭐하고 넘기는 작은 돈이 통장을 비운다 10,000원쯤이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안 쓰신 게 아닙니다. 다만 큰 돈이 아니라서 돈을 썼다고 느끼지 못한 것 뿐입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은 별것 아니지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대야를 가득 채우고 1년이면 욕조를 몇 번이나 채울 만큼의 물이 낭비됩니다. 우리의 통장도 같습니다. 작은 돈이 매일 빠져나가면 어느 날 잔고가 텅 비어버립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작은 돈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한 번에 큰 돈을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그룹이 더 많이 썼을까요? 작은 돈을 쓴 그룹이 무려 3배 더 많이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쓸 때 아프지만 작은 돈은 안 아픕니다. 세일한다고 3만 원짜리 옷, 신발 필요할 것 같아서 3만 원짜리 건강보조 도구, 자동결제 구독료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특히 고정비는 더 무섭습니다. 한번 설정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절반 가격 요금제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래된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요, 바꾸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그 귀찮음 하나가 1년이면 20만 원 이상을 날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만 귀찮으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항목을 꼭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자동 결제, 쓸 일 없는 구독료는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도 배는 가라앉습니다. 작은 돈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불안해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작은 돈쯤이야 괜찮다고 넘겼던 순간들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길고 준비된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끊을 줄 아는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